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요, 페이지 41페이지입니다. 제3절 법률행위의 목적이죠. 자, 일단 총설이 나오는데, 이거 어떤 부분입니까? 자, 우리가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요요하기 위해서 목적에 관한 유효요건 있죠. 그죠?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목적에 관한 유효요건을 공부하는 부분입니다. 자, 개념에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목적이라는 것은 목적물과 다른 뜻이라는 거죠. 오히려 목적은 목적물이 아니라 법률 효과를 의미한다는 거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갑이 A라는 건물을 을에게 팔았어요. 그러면 그 매매 계약의 목적물은 A라는 뭐겠어요? 건물이겠죠. 근데 갑의 목적은 건물일까요? 갑한테 그거 왜 파셨어? 이렇게 물어보면 돈이 필요해서 팔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 받는 게 갑의 목적인 거 아닌가요? 그죠? 따라서 우리가 목적은 목적물과 같은 개념이 아니고요. 목적은 대금을 받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니까 법률 효과와 같은 개념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근에 목적물과 목적은 같은 뜻이다 해가지고 오답을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법률행위 내용에 목적의 유효요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 목적에 뭐가 나오죠? 확정이 나옵니다. 요거는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확정 가능성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목적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반드시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뭐만요? 확정될 가능성만 있으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도 시험 문제 나왔지만 이렇게 나오면 X입니다.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목적은 확정되어야 한다. 그럼 뭐죠? X죠.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목적은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럼 뭐죠? 맞는 질문이죠. 아무튼 목적의 확정이란 확정 뭘 말해요? 가능성을 말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목적의 가능이 나옵니다.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어려울 수가 있는데 어려운 것은 왜 어렵냐면 여러분들이 아직 계약법을 안 봤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틀만 잡고 자세한 내용은 계약법 시간에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렵다 그래서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목적이 가능해야 된다는 말은 가능하면 유효하고 불가능, 불능이면 무효라는 얘기겠죠. 그럼 첫 번째, 가능과 불능을 판단하는 기준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뭘 가지고 판단하느냐? 과학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는 사회 통념, 거래 관념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요? 과학적, 물리적으로 판단하면요, 불가능한 게 거의 없어요. 뭐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강에 빠진 반지를 건져주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일단 한강에 빠진 반지를 건져주기로 하는 계약이 유효하냐 무효냐? 가능하면 유효하고 불가능하면 불능이면 뭐죠? 무효일 텐데 과학적으로 따지면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가능한 일로 바뀝니다. 돈은 많이 들어요. 시간은 많이 걸려요. 예를 들어서 한강에다가 댐을 만들고 물을 다 퍼낸 다음에 뭐 수만 명 동원해 가지고 금속 탐지기로 뒤지면 이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그죠? 따라 이런 것까지 뭐한 것으로 바뀌어버려요? 가능한 것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과학적, 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 거래 관념을 가지고 가능, 불능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것들은 사회 통념상, 거래 관념상 뭐 한 거죠?
불가능한 것이고, 따라서 한강에 빠진 반지를 건지기로 하는 계약은 뭐예요? 무효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불능의 종류가 있습니다.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자, 법률하기 전에 이미 불가능하게 됐다면 이걸 우리가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고요. 법률행위를 할 때는 가능했는데 이걸 우리가 후발적 불능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법률행위 할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불가능하다면 이게 뭐가 돼요? 원시적 불능이고요. 법률행위를 하게 된 후에 불가능하게 되면 이게 뭐죠? 후발적 불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요 매매 계약하기 전에 이미 건물이 불타서 없는 건물이었다면 이걸 우리가 뭐죠?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고요. 매매 계약할 땐 건물이 멀쩡히 있었는데 계약을 한 후에 건물이 없어졌다면 이게 뭐죠? 후발적 불능이 됩니다. 일단 자세는 못합니다. 계약법에서 봐야 되고, 결론은 원시적 불능은 무효고 후발적 불능은 유효다까지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교재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긴 하지만 어디서요? 계약법에서 볼 겁니다. 끝이에요. 그죠? 간단하죠.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43페이지에 전부 불능과 일부 불능이 나오는데 말 그대로입니다. 전부를 할 수 없으면 전부 불능, 일부를 못하는 것은 뭐예요? 일부 불능인데 결론은 전부 불능도 무효고요. 일부 불능도 전부가 무효라는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하겠지만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요. 그 다음에 3번 법률적 불능, 사실적 불능. 자, 법에서 일정한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은 법률적 불능이고요. 사실적, 물리적으로 못하는 것은 사실적 불능인데 이건 뭐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 다 못하는 것이니까 다 뭐가 돼요? 불능이 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가능, 불능 부분에 대해서는 은근히 뭐죠? 까다로운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단은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정리해볼까요? 가능한지 불능한지는 무엇 가지고요? 사회 통념으로 판단할 문제지 과학적 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불가능하면 이게 뭐죠? 원시적 불능이고요. 원시적 불능은 뭐죠? 무효고요. 법률행위를 했을 때는 가능했는데 하고 난 후에 불가능하게 되면 이게 뭐죠? 후발적 불능이고 후발적 불능은 뭐죠? 유효다까지 일단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효요건으로서 4. 목적의 적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해하고 정리하기 위해서요. 법을 좀 분류해 봐야 돼요. 일단 법은 강행법규와 또는 강행중입니다. 임의법규로 나뉩니다. 교재에는 좀 폭나게 써야 되니까 복잡하게 써놨지만 우리는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준수 여부, 지킬지 말지 그 여부가 강제되고 있다면 이걸 우리가 강행법규라고 하고요. 준수 여부, 지킬지 말지 여부가 강제되지 않고 있다면 이걸 우리가 뭐죠? 임의법규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임의법규는 강제되지 않아요. 안 지켜도 되는 법이에요. 따라서 임의법규를 위반한다 그래서 법률행위 자체가 뭐일 수는 없어요? 무효일 수는 없고요. 뭐가 되는 거죠? 유효가 되는 거죠. 따라서 목적이 적법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법은 무슨 법만을 말하는 거죠? 강행법규만을 말한다는 점이죠. 따라서 여기서 이제 항상 나오는 질문은 민법의 모든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럼 뭐예요? X죠. 왜냐하면 모든 규정, 모든 법 속에는 무엇도 포함하게 돼요? 이미 법규도 포함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법을
진짜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아니 법은 다 지켜야지 무슨 안 지켜도 되는 법이 있느냐. 안 지켜도 되는 법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민법은 안 지켜도 되는 임의법규가요. 조문의 한 60-70%를 차지해요. 그래서 오히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강행법규보다 지키든 말든 상관이 없는 임의법규가 더 많다는 것도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의해가지고 이번 강행법규에서 판단 규정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44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단속법규라는 게 나와요. 자, 이게 어떤 문제냐면 요 강행법규가 다시 둘로 나뉘어요. 효력법규, 효력규정과 단속법규, 단속규정으로 나뉘고요. 이것을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나누는 기준은 이렇게 됩니다. 자, 효력규정은 강행법규, 강행규정이거든요. 따라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지켜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반을 했다면 그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이걸 우리가 효력규정이라고 하고요. 단속규정도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위반하면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반을 했을 때 처벌은 받지만 그 행위 자체가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된다면 우리가 단속법규, 단속규정이라고 합니다. 뭐 어렵진 않죠, 여기까지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규제 나왔지만 우리 민법에는요, 우리 시험범위 안에서는 처벌 규정이 없거든요. 그 말은 우리 민법에는 단속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민법에서 말하는 강행법규는 뭘 말하겠어요? 효력 규정을 말하기 때문에 민법의 강행법규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아니라 뭐죠? 맞는 지문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민법은 뭐가 없습니까? 단속 규정이 없습니다. 민법의 강행법규는 다 무엇입니까? 효력 규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민법상 강행법규라 함은 결국 무엇만을 말하는 거예요? 효력 규정만을 말하기 때문에 민법상 강행법규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러면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단속 규정은 민법에 없잖아요. 그죠? 민법에. 그러니까 민법에 없으니까 다른 법을 봐야 되는데 다른 법을 보더라도 반드시 부동산과 관련돼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무슨 시험이에요? 공인중개사 시험이니까요. 따라서 이 단속 규정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는데 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입니다. 따라서 중간 생략 등기를 하게 되면요 처벌은 받지만 등기 자체는 유효해요. 뭔 소리냐? 생각을 해보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요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을이 또다시 이거를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F면 어떻게 되냐면 을은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 시킨 후에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뭐예요? FM인데 이렇게 했다가는요 을은 세금 폭탄 받습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앞으로 등기할 때 취득세, 등록세를 내야 되고요. 또 병한테 팔아먹을 때 뭘 내요? 양도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거의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을이 수작을 빌어서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나중에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게 되면 갑과 병만 나오고
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요 등기를 우리가 뭐라는 거죠?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거죠. 이런 중간 생략 등기를 하다 걸리면 처벌을 받습니다. 누가요? 을이. 자, 근데 문제는 을이 처벌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등기까지 무효가 되느냐? 이 문제인 거죠. 만약에 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등기까지 싹 무효가 된다라고 해버리면요. 소유권이 누구한테 가버리냐면 갑한테 가버리거든요. 그죠? 병이 어떻게 해요? 엄청난 피해를 보죠. 병이 나쁜 사람일까요? 병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을이 나쁜 거죠. 다시 말하면 병은 비싸게 구입한 죄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책임을 손해를 가중시킨 것은 부당한 거죠. 따라서 을은 처벌하지만 등기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은 뭐가 되는 거죠? 단속 규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 기억할 것은 규제 나와 있죠. 주택건설 촉진법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주택건설 촉진법이라는 법은 지금 폐지돼서 없는 법인데 우리는 판례이기 때문에 판례를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옛날 법 이름으로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 주택건설 촉진법에는 전매행위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 전매행위 금지 규정도 단속 규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는요,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전매는 원래는 할 수 있어요. 다만 투기 지역 등으로 지정이 되면 뭐 할 수 없어요? 전매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비슷합니다. 자,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아파트를 을한테 어떻게 해요? 팔았어요. 팔고 요 지역에 지금 투기 등으로 인해 가지고 전매 또 파는 것이 뭐가 되어 있어요? 금지가 되어 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게. 요 전자가 앞전자가 아니라 굴전자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느끼셨나요? 제가 앞전자를 말할 때는 반드시 제가 이렇게 한자로 적어드려요. 앞을 의미할 때는. 근데 암소리 안 하고 그냥 한글로 적었을 때 이 전자는 앞전자가 아니라 뭐죠? 굴릴 전자다. 한 번 더 굴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전매라는 말은 앞에 매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팔았다는 얘기예요. 전 대차도 뭐예요? 한 번 더 임대했다. 전 전세도 뭐예요? 한 번 더 전세 줬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앞이라는 의미에서는 반드시 제가 어떻게 해요? 한자로 써주고요. 별말 없이 한글로 쓰는 것은 뭐예요? 한 번 더 굴렸다는 의미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전매 행위가 금지가 된다는 말은 더 팔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을이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계약을 전매를 한 거죠. 자, 그럼 이 매매계약이 주택건설 촉진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효다. 이래버리면 엉뚱한 누가 피해를 봐요? 병이 피해를 보는 거죠. 병은 나쁜 사람 아닙니다. 누가요? 을이 나쁜 놈인 거죠. 병은 비싸게 주고 산 죄밖에 없는 사람인 거죠. 따라서 나중에 걸리면 을은 뭐 하겠습니까? 처벌하긴 하겠지만 을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니까 병은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적법하게 뭘 취득할 수 있는 거죠?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주택건설촉진법의 전매행위 금지 규정도 뭐로 이해합니까? 단속 규정으로 이해하고요. 제가 지금 열심히 떠드는 내용이 44페이지 하단의 판례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효력 규정은 뭐예요? 위반하면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뭐예요? 효력 규정이고요. 그 다음에 핵심 판례는 뭘 말하냐면 강행법규를 위반했습니다. 위반한 자가 스스로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는
위반한 자 스스로도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례니까 좀 기억해 두시고 이것도 왜 그런지는 나중에 볼 겁니다. 자, 45페이지 오시면요. 이제 강행복귀 위반의 무효습이 나와요. 일단 직접적으로 위반했으면 무효다. 당연한 거고. 그죠? 무효적이죠. 근데 만약에 이 위반을 우회적으로 했으면 어떡할 것인가? 간접적으로 위반했으면 어떡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학설은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위반한 것을 특별히 탈법행위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학설은. 근데 우리 판례는 그런 거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판례는 직접적으로 위반했던 간접적으로 위반했던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그냥 싹 무효라는 것이 뭐죠? 우리 판례 입장이다.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솔직히 이런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면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일까요? 실제로는요.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위반한 사람이 더 나쁜 놈일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자, 왜 그러냐면 이런 거잖아요. 일방통행로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모르고 잘못 들어갔으면 아주 노골적인 거죠. 떳떳하게 들어갑니다. 일방통행로에. 근데 만약에 일방통행인 줄 알면서도 거꾸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막 비상등도 켜고 기죠. 막 주위 눈치도 보고 차 안 오나 이렇게 조심해 들어가잖아요. 다시 말하면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고요. 일반적으로 법에서 금지하고 있다면 보통 어떻게 해요?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위반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는 노골적이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다 뭘 해요? 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무효다라고 하고요. 탈법행위라는 개념 자체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